그럼 최재빈 연구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솔루션의 최재빈이라고 합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에서 재생에너지 인허가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재빈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단체는 2016년에 설립되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단체로서 한국 및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파리 협정을 준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속한 팀은 재생에너지 인허가 팀입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는 프로그램 팀과 네트워크 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희 팀은 프로그램 팀으로서 해당 이슈에 대한 현황,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팀과는 다르게 네트워크 팀들은 국내 혹은 해외 관계자들과 소통하여 프로그램 팀이 만들어낸 해결 방안과 대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팀만 있다면 저희의 메시지는 허공에 머물게 되고요. 네트워크 팀만 있다면 저희의 메시지는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 단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차입니다. 우선은 저보다 먼저 더 잘 아실 것 같은 SDG에 대해서 짧게 확인하고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해결 방안, 그리고 처음에 제가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말씀해 주신 섹터 커플링에 대해서 앞선 강의가 있었기에 이 부분은 짧게 그냥 저의 의견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먼저 앞선 강의를 저도 좀 들었는데요. 저랑 이제 강의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아마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각자 관심이 있는 분야들이 있어서 여기에 모이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단체는 그 중에서 7번과 13번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선 강의에서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7.1에 대한 적정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7.2, 2030년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의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보건력과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정책과 전략, 계획에 통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7.1에서 저희 팀은 재생에너지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여 적정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모든 사람이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7.2는 당연히 저희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활동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기후 솔루션의 재생에너지 인허가 팀은 SDG의 목표에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7.A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단체 안에 네트워크 팀을 통해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기반 시설 및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다라는 부분은 저희 프로그램 팀 중에서 이 투자 관련된 기후 금융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는 프로그램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13.1 같은 경우는
기후 관련 위험을 방지하고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생각하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재생에너지의 보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2에 보시면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비판하고 저희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변화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가 국가 정책과 전략 그리고 계획에 녹아들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조금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17개 목표를 지금 SDGs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이런 목표들을 17가지의 많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간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인간의 활동에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재생에너지는 많은 분야에 이미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시급하게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빠르고 가장 똑같은 말이죠.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그래프는 킬링 곡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기후변화,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돼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현재 상황을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용어들이 많이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제가 기후변화 개론이라는 대학 수업을 듣기 전에는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그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로 모두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2010년도 중반이었으니 약 10년 정도 전에는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후 언젠가부터 기후위기, 기후재난, 최근에는 지구열화라는 단어가 뉴스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네요.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구 온난화의 의미는 지구가 점점 온난해지고 따뜻해지고 있다는 의미지만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온 기후가 예측 불가능해지고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후변화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온 기후가 이제 점점 더 인류에게 위기가 될 수 있게 변화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재난은 그 위기를 넘어서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지구열화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가 열폭주 현상과 같이 열화되고 있다는 의미의 지구열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은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기도 하지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점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어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고 그 이유는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가속화되고 시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단어들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최근 전 세계에는 기후재난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의 경우 2019년도에 시작하여 2020년도까지 이어진 호주 산불은 남한의 국토 면적에 해당하는 1000만 헥타르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형상과 유례 없는 가뭄이 건조한 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1년도 터키에서 일어난 산불, 23년도 캐나다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많은 숲과 많은 생명을 저희는 잃었습니다. 우리가 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재난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1년에는 유럽의 1000년 만의 대홍수, 22년에는 파키스탄의 국토의 3분의 1이 잠길 정도의 대홍수, 이 대홍수로 인해서 파키스탄은 120만 채의 주택을 잃었고 5,000km가 넘는 도로 그리고 240개가 넘는 다리가 파괴되었습니다.
1200명 이상이 이 재난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으며 330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 4월과 5월에 자코바바드라는 시에서는 51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어 대기가 많은 수분을 보유했고 북부의 산악 지역에서는 빙하가 녹으며 홍수 때 발생하는 물의 양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하나의 현상만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3년에는 건조 지역으로 유명한 몽골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구례시의 경우 섬진강 범람으로 많은 피해를 봤고요. 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80년 만에 물폭탄으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었고 올해 23년에는 또 구례시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 역대급 장마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는 전남의 일부 지역은 가뭄으로 인해 생활 용수를 절수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가뭄이었는데 장마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생긴 겁니다. 올해 장마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마와 다른 점을 혹시 느끼셨나요? 짧은 기간에 엄청난 양의 비를 내리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우리나라 장마는 장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 장마로 인한 피해가 매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최근 하늘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가 장마 기간 중간중간에 맑은 하늘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기존의 우리나라 하늘과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늘은 아기자기하고 수채화처럼 흙 뿌려진 구름들로 이루어진 하늘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뭉게구름 중에서도 거대한 뭉게구름이 우리 눈에 들어왔고요. 이 뭉게구름들을 보고 있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좀 무서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여름 하늘이 좀 빼앗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개인적인 소망은 좀 접어두고 다시 돌아오면 올해 전 세계는 기후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가 특히 더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것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40도에 육박하거나 그를 넘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한 주에 사망자가 1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공항은 활주로가 잠기는 폭우, 캐나다는 한국의 40%를 태운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몇십 년 만에 한 번, 몇 년 만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재난이나 기후재난이 아닌 일상적인 현상으로서 우리 삶에 같이 녹아들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온실가스라는 가스가 기후변화를 만들었고 그 온실가스의 배출은 인간이 했다는 것을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지만 IPCC 6차 보고서를 통해서 온실가스의 배출이 기후변화의 원인임이 밝혀졌고 정부 간 협의체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누적 배출량 순위를 보면은 한국은 지금 18위입니다. 이란과 사우디, 정통적인 산유국들의 중간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배출량을 본다면은 한국은 10위입니다. 여기서 유럽연합이 묶여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순위입니다. 한국의 누적 배출량은 후순위 120개국의 누적 배출량보다 많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스페인을 이미 넘어섰고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보다 앞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영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그리스 이 등 네 나라의 배출량을 합한 것과 맞먹는다며 이 기간 네 나라는 38%를 온실가스를 줄인 반면
한국은 오히려 139%를 늘렸습니다. 39%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139%가 증가하여 2.39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은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가져가야 하는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배출은 인간 활동의 원인이며 1.1도를 상승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강연자분께서 똑같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1.5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또 짚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탄소 배출량 감축 시나리오로는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많은 과학자들은 더 이상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만 년 전부터 지구의 온도 변화는 커봐야 1도였습니다. 하지만 겨우 50년 만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1도를 넘어 1.5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지구의 자연적인 지질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지구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넷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간이 앞으로 7년 정도 남았다고 대부분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설명드릴 부분은 재생에너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 부문, 다시 말해 발전 부문에서의 탈탄소화와 타 부문의 전력화에 대응하며 산업, 수송, 건물 등 이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게 하여 타 부문의 탈탄소화 역할이 가능합니다. 앞서 강연자께서 말씀해 주신 섹터 커플링과 관련된 부분이 이 두 번째의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고로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강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인데요. 석탄을 통해서 철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이를 전기료로 변환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 전기료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이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면은 산업 공정에서의 탈탄소화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수송 부문은 많이들 아시고 아까 들으신 전기차와 관련된 겁니다. 현재 전기차는 친환경 차라고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에 공급되는 전력이 가스에서 오는지 석탄에서 오는지 원자력에서 오는지 재생에너지에서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전기차에 공급되는 전력이 모두 재생에너지로 혹은 친환경 에너지로 되어야 친환경 차로서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타 부문에서 기존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하향 조정했습니다. 21년도에 발표한 전력 부분에서 30.2%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저희는 30년까지 최소 40%는 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NDC에 따르면은 전환 부문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8년도 대비해서 269.6 100만 톤 CO2를 배출하는 거에서 45.9%를 감축한 1억 4,600만 톤 정도를 배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그대로 가져갔으면 어땠을까요? 혹은 그 목표를 더 높게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21년 온실가스 배출 비중입니다. 분야별 배출량 기준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이 86.9%입니다.
에너지 부문이라 하면은 뭐 수송도 들어와 있고 산업도 들어와 있습니다. 가정도 들어와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이 총 배출량의 86.9%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탄소 배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량을 재생에너지로 최대한 제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기업 상위 10곳입니다. 대부분이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입니다. 이러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충당한다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 40%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기업들의 이 전력 증가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 재생에너지가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저는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SDGs를 확인해 보면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7.1, 적정 가격에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7.2,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라는 단어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어떠한 것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진에 있는 태양광 풍력은 당연하고요. 더 많은 종류의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강연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법적인 용어를 보겠습니다. 아까 강연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법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단어이고요. 이것을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통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말 그대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뜻하고 그 중에서 석탄, 액화, 가스와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를 에너지 수급률이 좋게 만들어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수소, 연료전지 또한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을 비롯해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분류체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현재까지 이러합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분류는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제정되었고 1988년에 시행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라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이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우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재생에너지라는 이 단어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어서 그렇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말이고 익숙해졌어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직도 엄청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에너지를 따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화석연료가 기반이 되는 아까 석탄, 액화, 가스와 에너지를 IGCC라고 부르는데 이 IGCC와 같은 에너지 그리고 산림 파괴를 유발하는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폐기물에서 회수하는 에너지를 따로 분류하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하면은 어떠한 에너지가 떠오르시고 어떠한 에너지가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에너지가 생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채팅창 혹은 뭐 발언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은 이후에라도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화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이 안 되네요. 현재 사회적인 용어로는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린피스의 의견을 보면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사용하기 위해 법으로 정했던 이유는 정부 정책상 보조금과 지원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묶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적 용어의 신재생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설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공급인증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입은 S&P 플러스 REC라는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S&P는 아까 앞선 강령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는 저희 한국말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REC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통해서 REC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한 번 더 짚었던 SDG 7번에서 짚었던 두 가지 조건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한 가격의 재생에너지. 두 번째, 재생에너지의 비중 대표 확대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RPS 제도라는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저희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재생에너지의 가격 형성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RPS라는 제도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전의 발전 자회사를 비롯한 국내에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사업자, 다시 말해 대형 발전사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REC를 공급 의무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판매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는 가중치는 에너지원별로 상이하지만 모두 REC를 발급받고 있고 RPS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의 FIT 제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FIT 제도와 비교하여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RPS 제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보급 용량을 산정합니다. 그 산정한 값을 공급 의무자에게 부여하고 그 부여된 그 시장을 통해서 REC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FIT 제도는 가격을 정부가 정해놓고 그 가격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자들이 스스로 투자하게 하여 보급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각 국가에 맞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대부분 FIT 제도를 통해서 가격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발전 단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쟁을 통해서 경제성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급을 늘리는데 혹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제도일지는 저는 질문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각 제도에 장단점이 따로 있어서 무엇이 좋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는 보급량을 설정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의 가격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앞선 강의자분께서 다른 그림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선 S&P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것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결정됩니다. 전력 수요에 맞춰서 아래서부터 가격이 가장 저렴한 원전부터 석탄, 그리고 그보다 더 비싼 LNG, 더 비싼 유류로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해당 시간에, 해당 타임에 수요량을 맞춰서 그 수요량에서 맞는 그 가격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원의 가격이 S&P가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은 유류의 발전 단가가 S&P가 되고 수요가 낮은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석탄의 발전 단가가 S&P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REC 가격이 더해져 재생에너지 가격은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 부분이 S&P고요. 초록색 부분이 REC 가격입니다. 두 가지가 더해져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많은 질문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가격은 정말 비싼 걸까요? 아니면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걸까요? 또는 지금까지 이 제도 안에서 국가가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이 있었나요? 현 제도 하에서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적정하게 하여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적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S&P도 다운시켜야 되고 REC도 다운시켜야 됩니다. S&P의 하락은 우선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저희의 이 수요량을 다운시키는 것, 이것이 과연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에너지 인프라에 노출되어 있고 에너지의 편의성에 너희는 너무 젖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또 하나가 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대폭 늘려서 이 수요량이 진짜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생에너지와 수요량이 상계 처리되면서 이 S&P 지점이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원래는 수요량이 원래 이 지점이었다면은 이 LNG가 발전하고 있는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발전하게 된다면은 S&P 가격은 석탄의 가격에 형성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REC 하락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REC 시장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공급 의무사가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 간의 거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시장 논리인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하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REC 공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발전하는 발전량을 늘려야 되고 이 발전량을 통해서 발급받는 REC의 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저희가 두 가지 짚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적정한 가격과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적정한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하는 하나의 이슈로 모아지게 됩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많아져야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S&P를 낮출 수 있고 재생에너지의 공급이 많아야 이 REC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즉 SDG 7.2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대폭 늘리면은 7.1의 적정한 가격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보급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내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목표가 상향되고 있는 해외와는 정반대입니다. 목표는 하향되었고요. 태양광의 경우는 20년 4.7기가와트를 신규 보급
했던 실적을 기록했었지만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는 정부 목표의 1%도 안 되는 124메가와트만이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목표 달성, 2030년까지 14기가라는 목표 달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은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부분들입니다. 태양광의 경우는 이격거리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개발, 행위, 허가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해당 허가를 받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소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상풍력의 경우는 공유수면인 이 바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상풍력은 적합한 제도나 절차가 없어서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29가지의 법률에 적용받고 있고요. 10개의 기관에서 인허가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사업법을 통해서 억지로 진행되고 있지만 너무 많은 리스크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 입지 규제인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의 경우는 계획 입지를 도입하고 인허가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상풍력을 위한 공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해상풍력에 맞는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의 이격거리를 폐지한다면 태양광이 설치 가능한 입지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선 강의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태양광의 잠재량이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물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도 가능합니다. 올해 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은 처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해상풍력의 경우는 발전사업 허가가 올해 처음으로 최근에 나왔습니다. 7월이 되어서야 말이죠. 태양광의 경우는 건설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려 당장의 보급량을 올리는 데는 기여하지 못합니다. 또한 태양광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 2022년 3기가에서 최악의 경우는 2기가를 겨우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늘린다는 정부 목표를 가지고 본다면 태양광 매년 3기가와트, 해상풍력 2기가와트를 보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태양광은 3기가와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고요. 해상풍력 또한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의 지연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보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을 주었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들이 몇 년째 사회적 갈등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사례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입지 제한 문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사진은 도로로부터 이격을 해야 하는 조례를 적용하면은 현재 보시는 이 지도에 있는 주차장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농로와 지방도로부터 이격을 해야 하는 이격거리 조례를 적용하면은 주변에 있는 농지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농지는 또 절대 농지들이 대부분이라서 아예 농지법상 설치할 수 없는 규제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태양광은 이런 이격거리 조례가 발생함으로써 산지로 이동했습니다. 이 산지로 이동하다 보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중에 하나가 산사태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양광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와
나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격거리 규제가 무분별하게 생겨났고 그 이유에 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양광을 어디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도 안 됩니다. 산지는 지금 규제를 통해서 안 됩니다. 주차장은 도로로부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저희 기울로 솔루션은 2020년 11월에 세개의 지자체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면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이격거리 조례가 없이도 태양광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76%, 86%, 8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도로 이격을 적용하게 되면은 절반도 아닌 20% 정도의 20%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적용하면은 2% 정도, 경북 구미시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기타 이격거리 조례들도 있습니다. 해안 도시의 경우는 해안선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해야 되고요. 기타 다른 지자체마다 이격거리를 상세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평구는 0.01%, 함양구는 0.01%, 구미시도 거의 0%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적용해서 쥐어짜내게 되면은 설치 가능한 면적이 0.78%라는 한평군에서는 나오게 되고요. 함양군은 0.64%, 구미시는 0.09%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조금 더 지도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은 상위법, 그러니까 이격거리 조례를 제외한 다른 법으로서 태양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로 이격거리를 적용했을 때 회색 부분이 사라지는 부분이고요. 파란색 부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택 이격거리를 제외를 하게 되면은 파란색 부분만이 남게 되고 회색 부분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기타 이격거리를 또 제외하게 되면은 파란색 부분만이 남게 됩니다. 거의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의 경우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함양군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구미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보급을 늘려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산자부는 이격거리 폐지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산자부의 노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생겨난 태양광 입지 제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자파입니다. 전자파는 교유 전류에서만 발생됩니다. 직류 전류를 보내고 있는 태양광 모듈에서 하고 있지 않고요. 인버터에서 전력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인체에 영향이 없는 정도입니다. 산자부는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금속의 경우는 태양광 모듈과 전선을 연결해야 하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최소한의 납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불검출되거나 정량 한계 이하에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빛 반사는 태양광 모듈은 빛을 흡수해야 발전하는 원리입니다. 즉, 태양광 모듈은 빛 반사가 많으면 효율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이를 강화유리와 비교했을 때 반사율이 강화유리보다 낮다고 환자분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음의 경우, 태양광의 경우는 낮에만 작동하는 기계로 밤에는 소음 발생이 없습니다. 또한 낮에는 발생하는 소음은 냉장고 소음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인버터와 모듈은 야외에 있습니다. 태양광을 받기 위해서죠. 그렇다면은 야외에서 다양한 소리들에 묻혀서 이 소음이 우리가 느끼는 소음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 더 문제 제기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산자부가 짚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소극적인 행정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자신들의 업무로 직결되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의 특성으로 인해 이격거리 조례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데도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는 커졌고, 여기서 만약에 전자파나 소음이 발생되었다면 이를 발생시키는 인버터를 도로에서 멀리, 주택에서 최대한 멀리 설치하게 하여 서로 합의하게 했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단순히 그냥 행정 처리해서 이것을 막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이었다 생각을 하고, 그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나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다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무원들은 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이 더 갈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 강연자 분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2050년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양입니다. 약 500기가의 재생에너지가 보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빠르게 태양광 입지 제한을 폐지하고 해상풍력 계획 입지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해상풍력의 보급 속도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제가 강의를 제안받았을 때 주제였던 섹터 커플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섹터 커플링 기술에 대한 부분은 앞선 강의자분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섹터 커플링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저장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에너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 섹터 커플링의 기술이 잘 구축되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미미합니다. 앞선 강의자분께서도 이 부분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아져야 이를 저장하고 활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태양광 입지 제한 문제와 해상풍력 문제점들을 제외하고도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앞선 강의자분께서는 전력 개통의 연결 문제, 주민 수용성 문제, 그리고 가격에 대한 문제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빠르게 보급해야 되는데 현재 어느 누구도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싶어 재생에너지에 확대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재생에너지에 맞지 않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생에너지의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력 시스템과 산업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또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아리백과 대구의 산단 태양광과 같은 산단형 태양광 부분, 또 주차장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주차장 태양광 부분, 영농형 태양광 부분, 그리고 건물형 태양광 등 우리는 이미 태양광으로 많은 부분들을 전력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과 같은 대형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에너지를 100% 재활용하고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때 재전환 부분에서 넷제로가 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의 활용도가 100%가 되어도 재생에너지가 발전하는 발전량이 100%가 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빠르게 기후위기를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인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기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행한다고 하더라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고 추가적인 질의를 하면 될까요?